날이 새자 무왕이 내린 흑살회 소집령은 재빨리 퍼져나갔다. 발해의 병사들은 여느 때처럼 패배한 적군을 정리하고 화살을 수거하며 당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어찌 처분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흑살회가 움직인다는 소식이 알게 모르게 불안을 일으켰다. 흑살회의 전사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왕의 비밀 지령에만 복종했다. 전장에 있던 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흑살회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고 무자비한지 전설처럼 들었을 것이다. 흑살회라, 정말 다시 움직이는 건가? 간간히 서로 대화를 나누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교차했다. 한편 장문휴 역시 천막 안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말로 저 길밖에 없는 것인가? 요동의 밤은 까맣게 내리덮였으나 전쟁의 열기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연회장에서 승전의 환호가 메아리치고 발해 전사들은 서로를 치하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이 요동쳤지만 천막의 안쪽에선 대무의 무왕의 심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축배를 함께 나누어야 할 자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의 동생 대문예. 오랜 옛날부터 권력 다툼을 일으키던 동생은 결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발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그놈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둘 수는 없지. 무왕은 독한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요동과 북방의 승리를 얻어낸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어느덧 마지막 손님까지 물러가고 찬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었다. 술잔을 내려놓은 무왕의 표정은 이미 결단에 이른 상태였다. 동생이라도, 아니 차라리 형제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끝을 내야만 해. 발해가 아직 신생 국가로서 혼란스러운 시절, 형제였던 대문예와 대무예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문예가 더 나이가 많다는 설도 있었고 군사와 백성들 사이에는 그가 더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갖추고 있다는 평도 들려왔다. 그러나 상황은 무왕이 왕위에 오르며 급변했다. 무왕은 고구려의 뒤를 잇고자 하는 수권을 위해 거란과 손을 잡고 당과 맞섰다. 반면 대문예는 당과의 동맹을 주장하며 새로 탄생한 발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다. 우리는 아직 나약하다. 당의 조공국이 된다고 해도 일단 국력을 기른 뒤에야 독립할 수 있지 않겠소? 그의 주장은 백성들이나 왕족 일부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왕은 달랐다. 고구려의 이름을 잇는 발해가 어찌 다시 당의 머리를 숙인단 말이냐. 우리가 다시는 그들의 발밑에 있을 수 없다. 이 강경 노선과 옹원 노선의 충돌은 점차 권력 투쟁으로 번져갔다. 대문예는 끝내 발해를 등지고 당으로 도망했고 발해 내부에 있는 반무왕 세력을 부추기며 끊임없이 반란과 음모를 꾸몄다. 그러므로 그가 생존해 있는 한 발해는 결코 온전할 수 없었다. 무왕은 이미 여러 차례 공작을 통해 대문예의 동태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당 조정에서 그를 은밀히 보호하고 있어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렇기에 무왕은 결국 극단적인 수단을 꺼내들었다. 바로 흑살회였다. 흑살회는 발해 초대 국왕 고왕 대조영 시절에 비밀리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고구려가 망하고 분산된 유민들이 발해라는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내부 배신자나 적대 세력을 은밀히 처단하기 위해 조직된 암살단체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칼날은 말 대신 번뜩이는 살기로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어도 그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왕의 밀명이 떨어질 때만 존재를 드러내는 그들은 왕조의 암울한 그림자이자 동시에 최후의 방패이기도 했다. 대문예를 제거하기 위해 발해 최고의 정예 부대나 장수를 보내는 것보다도 흑살회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신속하고 확실했다. 무왕은 기꺼이 그 잔혹한 길을 택했다. 공식적인 왕명은 곧 발해 전군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명령은 전장에 있는 대다수의 병사들에게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알듯 말듯 왕실 내부에 큰 숙청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떠돌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왕 곁에서 친위대와 군사를 지휘하던 장문휴가 흑살회의 지휘를 맡았다는 사실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장문휴는
사실 예전 대문예의 인망이 높았을 때 한때 그의 측근이기도 했다. 배신자라면 서슴없이 주저앉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장문휴는 무왕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며 잠시라도 흔들리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발해 전사들이 흘린 피가 이렇게 끝나야만 하는가 싶었지만 이미 무왕이 흑살회를 움직이기로 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발해가 건국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나라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위태로웠다. 동쪽 변방에서는 말갈 부족이 땅을 넘보았고 서쪽에서는 당나라가 영향력을 확대해 오려 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거란이 틈을 엿보고 있었다. 무왕 대무예의 마음 한구석에는 끝내 제거하지 못한 내부의 숙적, 그의 혈육이자 정치적 경쟁자 대문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당나라 안서에 머물며 발해를 뒤흔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어두운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무왕은 발해의 비밀 조직 흑살회를 움직였다. 그 수장은 장문휴. 왕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며 그 누구보다 위험천만한 임무들을 완수해온 인물이었다. 대문예는 우리 발해의 미래를 좀먹는 존재다. 무왕은 왕궁의 대리석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장문휴에게 말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장문휴는 짧게 예를 올린 뒤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흑살회의 본부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상이슬 계곡 속 빛조차 드물게 닿는 은신처였다. 암살자들은 밤마다 사슴조차 밟기 어렵다는 험한 상기를 순식간에 질주했고 계곡의 어둠을 집삼아 숨어들었다. 그들은 칼보다도 날카로운 결단력과 그림자보다도 빠른 몸놀림을 지닌 자들이었다. 장문휴는 어둠을 뚫고 본부에 들어서자 모여있던 암살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에게 이번 작전은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일이었다. 목표는 대문예, 현재 당나라 안서에 몸을 숨겼다. 우리를 발견하는 즉시 그가 경계를 할 테니 완벽한 침투가 필요하다. 장문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인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었다. 암살자들은 이미 상상 속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을 그려보고 있었다. 며칠 뒤 흑살회의 암살자들은 발해의 국경을 조용히 넘어 당나라 영내로 진입했다. 장문휴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철저한 위장을 지시했다. 그들은 상인, 약초꾼, 농부 등 다양한 행사액으로 분산되어 안서성 근처에 잠입했다. 안서성은 당나라의 국경 요충지로 군사가 상주하며 출입자 통제가 엄격했다. 하지만 장문휴는 그의 부하들은 여러 첩보를 미리 입수해둔 상태였다. 성문을 지키는 군졸에게 약간의 은전을 건네고 농부나 행상으로 속여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도시 안으로 들어온 암살자들은 금세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호객하는 상인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군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대문예가 머무는 저택 위치를 파악했다. 안서성 한복판의 호화로운 별채, 대문예가 즐겨 찾는 곳이라 했다. 당 조정이 그를 암묵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겉보기엔 경비가 허술했으나 사실 그 주변에는 당군의 정예병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장문휴는 작전일 밤 본부로 삼았던 외곽 주점의 뒷방에서 부하들을 모았다. 흩어져서 접근한다. 난 별차의 후문으로 들어가 대문예가 있는 방을 확인할 것이다. 그를 암살한 뒤 혼란이 생기면 즉시 철수한다. 암살자들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왕명은 절대였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깜깜한 밤, 별채가 있는 언덕길로 암살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고양이 발처럼 조용했고 검은 복색은 달빛마저 흡수하는 듯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 길을 따라가면 별채 뒤편 작은 문이 나옵니다. 장문휴는 낮은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눈빛에는 이미 살기를 품고 있었다. 대문예가 그 안에 있으니 모두 각자 위치로 흩어져라. 호젓한 골목을 돌아 담장 하나를 넘어온 장문휴는 별채 뒤편의 작은 문 손잡이를 살포시 돌렸다. 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려 그는 순간 이상하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경비가 너무 허술해. 그럴 리가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별채 마당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다. 가끔 바람이 마른 잎을 굴리는 소리만 서늘하게 들릴 뿐.
부하들도 골목에 숨어 조심스레 접근 중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별채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장문휴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집 안 사람이 모두 잠든 것일까? 아니면 이미 정보를 알고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긴장한 그는 순간 숨을 고르며 칼자루를 꽉 쥐었다. 그때였다. 찰칵. 미묘하게 들리는 금소금이 한순간 별채를 뒤덮었다.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밤의 어둠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치밀한 각본처럼 제복을 입은 당나라 병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 누구냐? 폭음 같은 함성이 골목을 울렸다. 당나라 병사들은 이미 흑살회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모든 출구를 막아둔 모양새였다. 장문휴는 순간 경악했다. 완벽한 기습이라 믿었는데 정보가 샜나?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뒤이어 부하들도 황급히 좁은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방이 포위된 상태로 길목마다 장창이 빼곡히 들이닥쳤다.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칼싸움은 횃불이 번쩍이는 현장으로 옮겨갔다. 돌파하라. 장문휴가 크게 외치자 흑살회 암살자들은 날카로운 칼날과 독침을 꺼내 들고 맞섰다. 허공에서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귀를 때렸다. 하지만 당군의 수는 적어도 흑살회 인원의 3배 이상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미리 매복해 준비를 해두었기에 기습을 시도한 쪽이 도리어 역습을 당하는 형세가 되었다. 1명, 2명 흑살회 암살자들이 장창에 찔려 나가떨어졌다. 곳곳에서 빨간 피가 허공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장문휴는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아무리 포위망이 견고해도 아직 승산이 없는 건 아니라고 믿었다. 전장의 노련한 경험으로 적의 빈틈을 찾아내어 돌파구를 만들려 했으나 계속 증원되는 당군의 기세는 그를 압도했다. 장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부하 한 사람이 절박하게 외쳤다. 장문휴는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뒷문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담 위로 넘어가기엔 이미 병사들이 장창을 치켜든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등 뒤쪽에서 날아온 창 하나가 장문휴의 어깨를 꿰찼다.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고 그는 비명을 삼켰다. 아직 칼을 쥔 왼손을 떨쳐내며 가까스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멀리서 또 다른 병사가 칼을 번쩍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으크! 장문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부하들을 철수시키려는 생각만이 맴돌았다. 후퇴해, 하라!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입안에서 시린 피맛이 느껴졌다. 몸이 쓰러지는 순간 멀리서 도망치려는 부하들의 비명과 함성이 점점 희미해졌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